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 필요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자, 얘는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무지막지하게 많이 생산했다. 그럴 경우는 누군가가 엄청난 정상 이상의 이윤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건이 남아둘 경우는 어떤 나라가 적정한 성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요, 뭐 시장이 실패했다 해줍니다. 시장이 실패했다. 요걸 해결하려고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죠. 예컨대 어떤 경우에 시장이 실패하냐면 그 독과점이라든가 공공재, 기타 외부 효과라든가 정보의 비대칭, 규모의 경제 이런 게 있다면 필연적으로 시장이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걸요, 경제적 기능이다 해줍니다. 경제적. 근데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그러니까 자, 예컨대 그 불로소득자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고, 그다음 근로소득자들은요 열심히 일해도 항상 끝장이라는 얘기죠.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걸요, 이 정치적 기능이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정치적.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시장 실패와 관련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이제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어쨌거나 정의 외부 효과는 누구한테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요, 정의 외부 효과다.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요,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고도 보상 안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부의 외부 효과는 남한테 손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상 안 하는 자들, 이런 자들한테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 기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요, 뭐 지역 지구제다 해갖고, 자, 이런 지역은 화학공장 나가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역 지구제다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는 누구한테 이익을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저분한 동네에다가 이제 가든을 딱 차렸는데, 이거 들어오는 데다가 뭐 길도 닦고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남한테 이익을 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남한테 이익을 주는 자들한테 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아니면요, 뭐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정소부대다. 정소부대. 자,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요, 과소 생산되고, 부의 외부 효과는요, 과대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분이,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정말 너의 피분이. 정의 외부 효과는요, 핀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는요, 님비 현상.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테마 1의 1번. 자, 테마 1의 1번. 오늘 프린트죠? 요거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다. 맞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 교량 이런 것들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적정한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과소 생산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하러 내 돈 들여서 까냐, 도로를 까냐, 남들이 깔아놓으면 그냥 그때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에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 주체 후생에 영향을 준다. 다 틀렸습니다. 일단은 이건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한다는 얘기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 뭐라고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거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6번 틀린 겁니다. 8번 볼게요. 8번.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막 피게 되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거죠. 이런 게 답을 하고요.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 그러니까 청소 부대라고 했죠.
부유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인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된다. 맞습니다. 과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지역지구제라든가 토지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보세요. 이런 게 외부 효과 해결 수단 아닙니까?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1번 보시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틀렸네요. 정말 너의 피부니 했죠? 그러니까 핀피 현상이 발생한다 해줘야 됩니다. 핀피 현상.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토지 정책 수단 중에 토지 비축제도,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 방법이다. 맞는 듯한데 거기 보니까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 있죠? 요 두 놈은 간접적 개입입니다. 직접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토지 정책 해주는데, 자, 토지 정책 수단들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 공법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 곧바로 읽어볼게요. 1번 보시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자, 요거 틀렸네요. 용도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구이죠. 요거는 중첩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미관지구 겸 경관지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중첩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볼게요. 맨 위 3번. 개발권 양도제도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하여 보존한다. 소유권 부여, 이 표현이 틀렸고, 자, 이 개발권 양도를 통하여,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를 통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 요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4번 볼게요. 개발권 양도 제도는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틀렸네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인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요거는 개발권 양도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제도 있죠? 개발이익 환수제도,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뒤에 이제 해설에 있으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도,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 알아볼게요. 자, 주택정책은 임대와 관련된 정책, 분양과 관련된 정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은 임대료를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임대료 규제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공짜로 주겠다는 걸요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직접 공급하겠다는 걸요 그 공공임대주택정책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 임대료 규제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 한 20평 기준으로 해갖고 임대료가 한 5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어디 갔어요? 자, 2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는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이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인 건설업자한테 빌릴 수 있죠. 그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곧바로 읽어볼게요. 테마 3회 1번. 자,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임대료를 50만 원 받다가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당장 때릴 수 있나요? 자, 임대차 기간이 남았다거나 이러면 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요 비탄력적. 근데 장기적으로는 크게 줄어들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요 탄력적. 자, 보세요. 자, 임대료가 올라갈 때 공급량이 조금 늘어나는 걸요 비탄력적. 크게 늘어나는 걸요 탄력적. 거꾸로 임대료가 하락했을 때 임대주택량이 조금 줄어드는 걸요 비탄력적. 크게 줄어든 걸요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비탄력적. 근데 장기적으로는 크게 줄어들 수 있죠. 1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를 실시할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나 장기적으로는요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탄력적. 그래서 비탄력적, 탄력적을 바꿔놓으세요. 2번 볼게요.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이 초래하는 게 아니라 공급 부족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계속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 거꾸로 한다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낮아야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낮아야. 자, 볼게요. 니네들, 자, 이 시장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8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다 50만 원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얘보다는 낮아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낮아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이전이 촉진되는 게 아니라 주거 이전이 감소될 것이다 이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기회 계속 눌러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소비자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해주면 소비자들은 그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를 막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막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야, 임대료가 좋으니까 나도 한번 임대사업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8번 볼게요. 8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킨다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시킨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10번 볼게요. 10번. 자,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교환권 혹은 뭐라고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분양가 규제에 따른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그러니까 니네들 시장 분양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6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이 건설업자는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점점 아파트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자,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해줘야 됩니다. 아파트는 몇이 안 되는데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테마 4를 볼게요. 조세정책의 1번 볼게요. 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양도세를 중과했더니 자, 이 사람들이 아파트 안 살려고 할 줄 알았더니 사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고 팔려는 사람이 지금 당장 안 팔려고 하고 나중에 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집가만 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는 뚝 끊긴다는 얘기죠. 이걸요 동결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는 자,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비탄력적인 쪽입니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러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쪽이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 올렸더니 갈 데가 없다든가 공급량을 크게 못 늘린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자들이 세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5번 볼게요. 5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잔뜩 부과한다면 사람들은 그 주택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요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은 뭐라고요? 하락한다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하나만 더 할게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거를요 완전 비탄력적이집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죠. 이걸요 완전 비탄력적. 무슨 비탄력적이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을 100% 다 하는 겁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공급자가 세부담을 100%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편입니다. 맞아요.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이제 투자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어디를 할 거냐면, 자, 거기, 우리 강의 노트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90페이지 있죠? 이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따가 한번 다시 하기로 하고, 오른쪽에 부동산 투자의 기초 이론 있죠? 여기에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개요다 해서, 자, 우리 교재에는 이제 304페이지 있습니다. 304페이지 있는데, 여기서는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런 걸 할 겁니다. 투자는 뭐고 뭐라고요? 투기는 뭐냐 이런 거 할 건데, 여기서 옛날에는 이런 걸 좀 자주 물어보긴 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뭐 거의 자주는 안 물어봅니다. 다만, 자, 다만 만약에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한 장 넘겨보시면 92페이지에 보시면 지렛대 효과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는 307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한 문제 물어봐요. 자, 어쨌거나 간단히 우리가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렇게 굳이 얘기하라고 할 때는, 투자는 이용 의사가 있는 걸 뭐라고요? 투자다. 투기는요, 이용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투기라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 농사 지을 목적도 없으면서 농지를 구입한다, 이런 걸요 투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농지를 구입합니까? 농사도 안 지으면서. 그 이유는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근데 투자는요, 이용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지을 목적이 있다든가 이런 걸요 투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뭐 투자라 한다면, 투기는 어떤 사람이 아파트가 5채가 있는데 요번에 어떤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막 사놓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답을 하고요 투기다, 이렇게 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92페이지 보시니까, 자, 여기서 한 문제를 굳이 물어본다면 지렛대 효과를 물어봅니다. 지렛대. 자, 지렛대 효과는 우리 이제 그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좀 비싸죠? 이 비싸다 보니까 때로는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가 있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일부든 전부든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좀 쌉니다. 싸다 보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지렛대 효과다. 그러니까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높여보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삐딱삐딱하네요. 자, 어쨌거나 1억이 있는데 1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요걸 내 돈을 1억을 투입하게 되면 1년 동안에 한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자, 번 돈이 됐든 벌 수 있는 돈이 됐든 어쨌거나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치자. 자, 근데 요거를 그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은행에서 빌려 투자한다고 치자. 이렇게 일부를, 자, 편의상 반 정도는, 반은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고 반은 내 돈 투자한다, 이렇게 치자. 그래서 은행에서는 얼마 빌렸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빌렸네요. 그러면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내 돈은 5천만 원 투자했네요. 5천만 원. 자, 이렇게 투자했는데 어쨌거나 1년 동안 이게 어디 갔어요? 들어온 돈은 이렇게 또 2천만 원 똑같다고 치자. 이렇게 2천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요 돈을 은행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되겠죠? 나눠 갔는데, 은행은 우리한테 왜 돈을 빌려줍니까?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지네들이 자선사업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자 수입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4%라고 간주해보자. 몇 프로라고요? 4%.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은행한테 이렇게 그 4% 하면 1년 동안의 이자율이 4%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2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200만 원. 그러니까 자, 은행한테 200만 원 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번 돈 혹은 벌 수 있는 돈이 무려 1,800만 원이 되겠네요. 1,800만 원. 자, 그러니까 이 전액을 다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게 되면 은행이 가져갈 돈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 그 대신 내가 가져갈 돈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무슨 효과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그러니까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내 돈을 적게 투자해서 반밖에 투자하지 않고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이 막 커졌죠.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갖고 이 사람이 사채를 썼다 치자 40% 하면 사채를 쓰게 되면 오히려 은행 사채업자가 가져갈 돈이 더 커집니다. 이만큼 다 이게 다 가져가죠. 오히려 내가 가져갈 돈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이걸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 요걸 자꾸 이제 요거를 뭐 숫자로 쓰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숫자로 쓰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총 자본 수익률은 자 여기 총 투자액 대비 총 투자액이 뭐냐면 내 돈 투자액과 은행 투자액을 합친 걸 얘기합니다. 내 돈과 은행 돈 합친 게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그리고 벌은 거 중에 내가 가져갈 돈, 은행이 가져갈 돈이 합친 게 차지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 되겠네요.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은 20%입니다. 20%.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볼게요. 은행 돈하고 내 돈 합치니까 그냥 1억이네요. 왜냐하면 은행은 빵원 투자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가져갈 돈, 은행이 가져갈 돈 합치니까 그냥 2천만 원 그대로네요. 자, 왜냐하면 은행이 가져갈 건 빵원이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이 20%네요. 자,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어떻다고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떤 투자안의 본질적인 어떤 수익률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엔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 지분 수익률 혹은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순전히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해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죠. 그리고 내가 가져갈 돈이 얼마요? 2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대로 몇 퍼센트라고요? 20% 똑같네요. 근데 이 경우 볼게요. 이 경우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리고 2천만 원 벌긴 했는데 이게 전부 내 게 아니죠? 맞죠? 은행 이자를 좀 빼야 되겠네요.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5천만 원 빌렸잖아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이 4% 이자를 좀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빼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무려 36%가 나옵니다. 몇 프로라고요? 36%. 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막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요 지렛대 효과. 근데 자,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의 사채급 이자를 썼다 그러면 오히려 얘가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요 부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총 자본 수익률은 항상 같은데 이거를 은행 이자율이다, 저당 이자율, 저당 수익률 다 똑같은 편인데, 자, 이 총 자본 수익률이 20%인데 은행 이자율은 4%밖에 안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총 자본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은행 돈을 쓰게 되면 점점 지분 수익률이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요걸요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분 수익률이 점점 커지는 거 있죠. 이걸요 정의 지렛대 효과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은행 이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디 갔어요? 총 자본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지분 수익률이 점점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점점 줄어들어 나타난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다 줍니다. 부의. 이건 또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총 자본 수익률은 항상 같은 건데 은행 이자율이 거의 사채급 이자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누구 존시킨 거예요? 사채업자 존을 한 겁니다. 존시켰더니 내가 가져갈 돈이 얼마 안 되죠? 이걸요 부의 지렛대 효과다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따가 계산 문제 하나 할 건데 그것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 은행에서 일부 빌려 투자하니까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투자는 많이 투자해서 적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이걸요, 이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 그 위험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있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죠. 근데 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경기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변동의비를 빌렸다가 나중에 그만큼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시장 상황이 바뀜에 따라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걸 전혀 무시하고 수익률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하시고, 그 밑에 그 길잡이 지문에 보니까 길잡이 지문에 3번에 이거는 지문을 전부 다 맞는 지문으로 바꿔놨는데 요거는 미처 바뀌지 않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된다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증가된다.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 자, 제가 뭐 꼼꼼히 하긴 했는데 자꾸 막 오류가 좀 있어갖고, 자, 전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89페이지 잠깐 볼게요. 89페이지에 그 길잡이 지문 있죠? 고치셨는데 저번에 한번, 자, 혹시 안 오신 분 때문에 3번 볼게요. 3번. 길잡이 지문의 3번에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면 지가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자, 93페이지 볼게요. 93페이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은 뭐고 위험이 뭐냐 이런 거 좀 알아볼게요. 수익률은 뭐고 위험이 뭐냐. 자, 여기서는 이제 요구 수익률의 정체 이런 걸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자, 어쨌거나 이 수익률이다. 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투자액에 비해서 보통 연간 단위로, 보통 별 말이 없으면 연으로 합니다. 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벌었냐,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하는 걸요 수익률 해줍니다. 수익률 연간 단위로. 예컨대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예치했는데, 자, 1년 동안에 이 은행에서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500만 원.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1억 투자해서 1년 동안에 500만 원 벌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0.05 나옵니다. 이걸 5%. 요걸요 수익률 해줍니다. 그죠? 수익률. 요때 이제 요 1억을 뭐라고 하냐면 투하 자본 이렇게 해줄게요. 자, 집어 던졌다, 베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투하 자본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500만 원은 이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자, 항상 순수익 해주면은, 순수익하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얘기합니다. 수익에서 뭘 뺀 거라고요? 비용 뺀 걸 얘기하는데, 은행에서 받은 이자 같은 경우는 뭐 비용 뺄 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게 되면 나간 돈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다 빼야 됩니다. 어쨌거나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벌었으니까 5% 정도 벌었다. 이걸요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수익률. 이렇게 수익률을 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이거는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500만 원은 찾아 썼다고 치자. 이자만 덜렁 찾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에 그대로 1억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500만 원 이자를 또 주겠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도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수익률이 몇 %라고요? 5%다. 이런 식으로 매년 단위로 애초 투자액에 비하여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벌었냐,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하는 걸요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총 투자 수익률이냐, 아니면 지분 투자 수익률이냐, 이런 쪽에서 따지지 말고,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률, 여기다 투자하게 되면 만약에 예상되는 수익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요거를 진짜 투자했더니 1년 지나서 실제로 벌은 수익률이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약간 방향을 확 틀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편의상 전액 내 돈만 투자한다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냥 내 돈만 투자한다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다고요? 노량진이 있는데, 노량진. 자, 노량진에 가면은 고시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가서 뭘 하려고요?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중개업소에 들렸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이렇게 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시원들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는 이유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장사가 무지장 잘 되니까 권리금 자꾸 받고 많이 받고 팔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장사가 너무 안 되면, 자, 뭐 헐값에도 막 팔려고 팔려고 하겠죠?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자, 투하 자본이 커지니까 얘는 동일하다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아주 수익률이 낮은 것들은요, 싸게라도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투하 자본이 낮아지니까 수익률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10%라고 간주해보자.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니까 10%보다 높은 것들은 자꾸 가격 올리는 바람에 내 입장에서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10%보다 낮은 것들은 좀 싸게 파는 바람에 내 입장에서 수익률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는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자, 평균 잡았을 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좀 싸게 나오는 부동산이 간혹 가다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권리금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일반인들이 계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죠? 권리금이 5천 붙는지 1억 붙는지 이거 쉽게 제대로 계산한 계산은 뭐 있기는 힘들죠. 일반인들은 계산하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한 권리금이 한 2억 정도는 붙여야 되는데 1억만 붙이는 경우도 있고 좀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 주인이 이제 어르신들이라면 인터넷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좀 급매로 싸게 못 모르고 좀 싸게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우리 부동산은 싸게 나오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형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를 벌 수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라고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수익률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름. 자, 지금부터 요 20% 요거는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요거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투자한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요걸요 이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 수익률. 그리고 얘를 뭐라 하냐면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요 정도는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요 요 정도는 요구한다 해서 이걸요 요구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최소한 어디야 되겠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 그래서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 이따 하겠지만 이 지역의 모든 고시원들에 대해서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결정된다 해서 이걸요 외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요걸 예상 수익률, 요걸요 최저 필수 수익률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기회비용 이런 표현도 쓰는데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걸요 기회비용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놈을 선택했다면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이걸요 어떤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다른 놈을 선택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것이죠. 이걸 뭐라고요? 기회비용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기회비용보다는 어떤 대안이 더 우수하니까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포기한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니까 다른 걸 했더라면, 요걸 안 하고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이걸 뭐라고요? 기회비용이다. 그러니까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요걸 하는 게 더 크니까 항상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이 좀 어렵네요. 자, 내가 이제 이 중개사 시험에 중개사 시험을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한 1억은 1년에 벌 수 있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버나요? 그런데 회사 다니면 그냥 3천만 원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대안 중에 뭘 선택했어요? 자,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포기한 거죠. 그죠? 그럼 회사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요? 3천만 원 아닙니까? 요거를 기회비용. 그러니까, 자,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거죠? 요걸 뭐라고요? 기회비용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잘된 선택이다 해주는 겁니다. 하더라고요. 기회비용보다 이게 크니까 뭐라고요? 잘된 선택이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모든 결정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선택 방안이 있었는데 자, 뭘 선택했다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걸 선택했죠. 그죠? 그러면 어떤 걸 포기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이걸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나 그런 얘기죠? 그걸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일단은 학비가 비싸요? 싸요? 좀 싸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뭐 누워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편하게 어디 놀러도 갈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포기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일단은 학원 같은 데는 합격률이 좀 높습니다.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제 합격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짜서 계속 타이트하게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같이 이제 누워서 공부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공부하다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중개 활동 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어디 다치셨나요, 여기? 어디. 자, 그래서 미국 가서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 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다 같은 동료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동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자, 항상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 겁니다. 아침에 오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올 것인가 아니면 걸어서 올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버스를 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걸어서 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거 포기한 거죠. 요거보다는 얘가 크니까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걸어서 오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일단은 버스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포기하고 빠르다는 게 더 크니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어떤 연인이 영화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요 뭐 공원에 가서 뭐 얘기를 나눌 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영화를 선택한 거죠. 그럼 뭘 포기한 거예요? 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거죠. 돈도 안 들고 이걸 포기하고 영화를 보는 게 더 크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회비용은 뭐라고요? 이거를 안 했고 다른 걸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요걸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안 하고 다른 거를 선택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걸요 기회비용. 요거 이상 얘가 얻을 수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진짜로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동안에 실제로 2,500만 원 벌었습니다. 실제로 1년 지나서 2,500만 벌었어요. 그럼 몇 프로 벌은 거예요? 25% 벌었네요. 요 25%를 뭐라고 하냐면 실현 수익률 혹은 실제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투자 결정하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얘는 A에 진짜 투자했더니 1년이 지나서 실제 벌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투자 결정하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결정은 항상 자, 이 기대 수익률하고 뭘 가지고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는 클 때 이러한 대안은 채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는 작다. 그럴 경우는 이러한 대안은요, 기각을 시켜야 되겠네요. 기각. 이렇게.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답니다. 같다. 이러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채택은 가능하다. 이제입니다. 뭘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10% 정도, 이 10%라는 게 뭐냐면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이죠. 정상적인 수익률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은 못 벌지만 먹고 살 만큼의 이윤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얘보다는 얘가 크니까 투자하려고 하죠. 다만 왜 이 지역은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요게 약간 의심스러울 뿐이지 요건 잠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거 이상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A 고시원에 투자했는데 1년 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 이 팔고 외국에 좀 이민 가려고 합니다. 이민 팔려고 내놨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요모저모 뜯어보고 그리고 중개사한테 얘기 들은 거 이제 얘기해서 딱 보더니 투자액에 비해서 아주 수익이 아주 좋네요. 자기한테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팔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팔려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얼마 줄래? 너 얼마 줄래? 했더니 그놈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을 드리겠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요? 예? 몇 번 했었는데? 아니 그거 안 했는데 꺼져 그럽니다. 몇 번 했는데 당연히 내 입장에서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파트를 싸게 금매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는 어떻게 팔아요? 제 가격 박 팔려고 하지 싸게 팔려고는 안 하겠죠?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장사를 아주 갈비집 했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 금액 이상으로 더 많이 팔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겁니다. 요거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볼게요. 어디까지?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어디에 될 때까지예요? 10%가 될 때까지. 몇 프로라고요? 10%가 될 때까지. 그죠? 그럼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은 뭐가 같아져요? 요구 수익률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밑에는 거꾸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부동산. 어떻게 금매로 싸게 부동산 구입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나 처음에 큰 돈을 버는 거지. 그 사람이 당연히 나중에 팔 때는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아니면 장사도 처음에 장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나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 때는요, 권리금 잔뜩 받고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 사람들은요, 시장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 있죠. 그 정도밖에 못 번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뭘 알아봤어요? 이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는 클 때 투자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좀 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위험은 조금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